레지스터 중에서 좀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쉬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쉬프트, 뭔가 어디로 밀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바이너리 정보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를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단방향, 즉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해진 어떤 방향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한 비트씩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단방향이면은 뭐 한쪽 방향으로 밖에는 비트가 이동을 못하지만 양방향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즉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해서 시프트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피겨 2-8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그 4비트짜리 쉬프트 레지스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 플립플롭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리얼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지스터, 그 다음 플립플롭, 그 다음 플립플롭, 그 다음 플립플롭에는 출력이 바로 입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펄스 한번 들어올 때마다 입력이 D가 들어와서 Q로 나갈 것이고, 그럼 다음 플립플롭에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클럭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이 D에 대기하고 있던 입력 값이 Q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또 Q의 값이 D의 값이 입력이 돼가지고 이쪽 Q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비트가 하나씩 옮겨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를 쉬프트 라이트가 가능한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죠. 예, 아주 전형적인 쉬프트 레지스터, 줄여서 시프터라고 얘기합니다. 시프터. 이러한 시프트 레지스터의 보다 일반적인 그런 이제 형태로서 다음에 있는 병렬 로드를 가지고 있는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레지스터에다가 병렬로 4비트면 4비트, 뭐 8비트면 8비트, 뭐 64비트면 64비트의 비트를 병렬로 동시에 로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 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각 플립플롭에 들어있는 값을 갖다가 양방향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Shift Left 또는 Shift Right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갖다가 자유조정할 할 수 있고, 출력도 당연히 뭐 병렬로 할 수 있죠. 예. 그런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테이블 2x4를 보게 되면은 S1, S0 요 멀티플렉스의 신호 입력이 4개의 멀티플렉서, 즉 D 플립플롭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S0, S1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값이 빵빵이면은 뭐 아무런 레지스터의 값의 변화가 없고, 01이면은 Shift Right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다운이겠죠. Shift Down 요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Shift가 되는 것이고, S1, S0가 1, 0이면은 Shift Left, 즉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 비트씩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S1, S0가 둘 다 1, 1이면은 Parallel Load, 즉 병렬로 입력을 받아서 D 플립플롭 값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쉬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네임으로 병렬 로드를 가지는 양방향 쉬프트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죠? 이름이 깁니다. 이름 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느냐, 범용 레지스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레지스터, 제너럴 레지스터라는 것이죠. 범용 레지스터. 이 범용 레지스터는 우리가 CPU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터, 뭐 IO 장치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범용 레지스터는 전부 다 병렬 로드 기능이 있고, 그리고 Shift Left, Shift Right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범용 레지스터란 말도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냥 레지스터라고 그럽니다. 그냥 레지스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쪽에서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레지스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아, 그거 범용 레지스터구나, 즉 병렬 로드를 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시프트 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규칙이에요.
아무 말 없이 레지스터? 그러면은 이거는 범용 레지스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의 특이한 형태로서 그 이진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카운터 자체가 사실은 레지스터예요. 단지 레지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즉 레지스터의 값 자체가 그냥 아무 값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순서, 뭐 0, 1, 2, 3, 4 같이 이렇게 차례대로 변하는 그러한 정해진 순서대로 상태 변이가 수행되는 그러한 레지스터가 우리가 이진 카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태라 하는 것은 레지스터의 출력, 여기 보면 이제 A0, A1, A2, A3 같은 이런 출력이 있죠. 이 출력 값을 레지스터에서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클럭이나 또는 외부 입력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 외부 입력 값 또는 클럭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레지스터에 들어간 값이 뭐 차례대로 증가되기도 하고 또는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 또는 이제 아니면 어떤 물건, 뭐 사람의 뭐 명수나 인원수나 뭐 개수를 세는 그러한 카운트를 할 때 사용하는 카운터들이 있죠. 한 번씩 누르면은 뭐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카운터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롯데월드 같은 경우 입장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바 같은 거 하나씩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밀고 들어가는 그 바의 오른쪽 그 쐐기둥에 보게 되면은 뭔가 계수기가 올라가는 게 하나씩 보일 겁니다. 뭐 기계식 카운터인데, 그 기계식 카운터 같은 그러한 동작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진 카운터가 됩니다. 이때 뭐 하나씩 바를 밀 때마다 클럭이 하나씩 발생해가지고 또는 입력이 하나씩 발생해가지고 그 입력 값이나 클럭 값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바로 이진 카운터인데, 모든 카운터가 항상 0부터 시작한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 카운터가 뭐, 자, 이제 100부터 세자, 아니면 1000부터 세자, 아니면 15부터 세자, 이런 식으로 특정 값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운터에 초기값을 넣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카운터가 바로 병렬 입력을 가진 이진 카운터입니다. 자, 앞절에서 병렬 로드 가능한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 봤죠? 이때 보게 되면은 요 S1하고 S0의 값이 둘 다 11일 경우에는 외부 입력 I0, I1, I2, I3가 병렬로 입력이 들어가서 플립플롭의 저장, 다시 말하면 레지스터의 값, 상태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진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병렬 로드, 이제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I0, I1, I2, I3의 4개 입력 가지고 있죠. 이 4개의 입력 값을 갖다가 미리 정한 다음에 그 값을 딱 요 카운터에다가 저장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병렬 입력을 가지는 이진 카운터라 얘기합니다. 이런 카운터 쓰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어떤 숫자나 개수를 셀 때마다 0부터 셀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숫자, 뭐 숫자를 세다가 예를 들면 한 17까지 세다가 카운터 껐다가 다시 17부터 다시 세고 싶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초기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기값이 이제 이진수로 여기 보이는 I0, I1, I2, I3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병렬 로드, 여기 로드 입력 있죠. 요 입력이 1이 되면은 이 값들이 바로 이 JK 플립플롭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입력 값에 해당하는 상태값 Q 값으로 이 플립플롭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Q 값이 곧 상태값이고, 그 상태값이 출력값이니까는 A0, A1, A2, A3에 관한 그런 출력값이 바로 직전에 로드했던 I0, I1, I2, I3 값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 클럭이 한번 들어올 때마다 또는 인크리먼트, 여기서 카운트 입력이죠. 인크리먼트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이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기능을 하는 카운터에 대한 그 동작 그 기능 펑셔널 테이블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클럭이 위에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클럭 펄스가 상승 모서리일 때, 그럴 때 이제 클럭이
동작이 되고 그때 개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먼트 입력이 하나 들어왔다. 카운트 입력이 들어왔다. 그럼 카운트 입력이 들어온과 동시에 카운터 동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인크리먼트 입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클럭 펄스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클럭 펄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인크리먼트 입력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은 클럭이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클럭이 상승 모서리로 올라갈 때 동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화살표가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강 모서리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그 병렬 입력을 가진 이진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클리어 값이 1이 되면은 모든 값은 다 이 출력값 A0, A1, A2, A3는 전부 다 0이 클리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웃풋은 전부 다 뭐가 나온다? 클리어 아웃풋 투 제로 몽땅 다 0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로드 입력이 1이다. 그렇다면은 인풋 I0, I1, I2, I3에 있던 값이 Q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인크리먼트 값만 1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값이 A0, A1, A2, A3의 상태값, 즉 바이너리 이진 값이 하나 증가하겠죠. 만약에 A0, A1, A2, A3가 0, 0, 1, 1이었다. 3이죠. 그렇다면은 인크리먼트 입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 클럭 펄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4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0, 1, 0, 0 차례대로 0, 1, 0, 0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디크리먼트도 가능합니다. 요 회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회로를 약간 변형시키면은 병렬 입력까지 이진 카운터 중에서 자동 증가하거나 감소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이진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리회로미 실습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이 회로가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 논리회로 책을 보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진 카운터도 앞서 말했던 디코더만큼이나 이 컴퓨터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레지스터 중에 하나예요. 레지스터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뭐 데이터만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가장 많이 쓰일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카운터가 이제 앞으로 5장에서도 보겠고 7장에서도 보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예요. 투링 머신의 원리죠. 즉 프로그램 저장 방식의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차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해 놓고 일정한 순차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 순차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순차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다? 바로 카운터입니다. 그게 카운터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출력을 갖다 차례차례 내보내주게 되면 그 출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순서를 갖다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카운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메모리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꺼냈을 수 있는 그러한 전자장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메모리하고 전공자가 생각하는 메모리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메모리의 종류나 기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일단 메모리 장치의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보의 입출력 기능을 가지는 저장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회로나 장치 중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그 레지스터들은 다시 또 더 작은 단위였던 플립플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메모리는 그런 레지스터 같은 그러한 장치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메모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집단의 단위가 어느 정도냐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쓰는 메모리를 얘기할 때는 그 집단의 단위는 워드 단위입니다. 워드예요. 워드란 무엇이냐? 입출력, 뭐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을 하든가
아니면 메모리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든가 하는 그런 입출력에서 한 번에 읽고 쓰는 그런 데이터 비트의 그룹, 한 개의 데이터 단위로서 취급되는 그러한 비트의 그룹을 우리가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레지스터나 메모리로 전송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트 그룹의 크기가 16비트, 16개다, 2바이트다. 그렇다면은 그 컴퓨터는 16비트 컴퓨터인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누가 그러기를 64비트 컴퓨터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CPU의 레지스터나 아니면 메인 메모리의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단위가 64비트란 얘기입니다. 4바이트죠. 8바이트죠. 8바이트. 8바이트죠. 잘못 썼네요. 4바이트가 아니고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6비트 컴퓨터다, 32비트 컴퓨터다, 64비트, 128비트 컴퓨터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맥시멈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까 요 펜티엄입니다. 요걸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 펜티엄 CPU는 몇 비트 CPU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펜티엄 정도는 64비트 CPU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나와나 인터파크나 아니면 이제 디바이스 박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요 스펙을 보게 되면은 펜티엄 예를 들어 10세대 펜티엄이다. 그렇게 되면은 64비트 CPU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펜티엄은 64비트가 아니에요. 32비트 컴퓨터입니다. 왜냐고요? 기본 레지스터 크기가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를 입출력할 때, 메모리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사용하는 단위가 32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메모리가 32비트 메모리인 거죠, 이게. 요 지금 램을 읽어보게 되면은 16기가 사이즈이고, 그리고 32비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메모리라고 써 있습니다. 예. 왜? CPU가 32비트니까. 그래서 32비트인데, 펜티엄 같은 경우에는 배정밀도 가산이나 아니면 배수 입출력을 할 경우에 최대 64비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64비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2비트 먼저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32비트 가져와서 그 다음에 64비트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ALU, 즉 덧셈기 입장에서 보면 64비트가 맞아요. 맞는데 내부 레지스터의 크기로 보게 되면은 각 레지스터는 전부 다 32비트 기본 레지스터 얘기입니다. 확장 레지스터 말고 그 32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64비트로 돌아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32비트 CPU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AMD의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AMD CPU 옛날부터 64비트 CPU라고 그랬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AMD는 내부 레지스터 중에서 64비트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4비트 CPU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MD의 문제는 항상 뭐였어요? 참 AMD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하겠지만은 이 인텔 CPU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하고 호환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AMD하고 인텔하고 서로 명령어가 달라가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다. 마치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엑스박스에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이렇다면은 AMD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AMD가 할 수 없이 이제 인텔하고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AMD도 엄격히 말하면은 풀 64비트 CPU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텔보다는 더 64비트에 가깝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과 제8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서 다루는 그 워드는
뭐 그룹 비트의 그룹 사이즈를 얘기하긴 하지만은 메모리의 크기를 갖다가 쟤는 단위로 봤을 때는 바이트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 뭐 페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메가바이트면 10의 6승 바이트다. 뭐 기가바이트면 10의 9승, 뭐 페타바이트면 12승 바이트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둬야겠죠. 내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가 킬로바이트 단위였어요. 내가 처음 썼던 것이 애플 컴퓨터였는데 16킬로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메인 메모리 크기가 잘해봤자 한 1메가, 좀 많이 쓰는 사람은 4메가 정도 썼어요. 돈 많은 사람은 4메가 썼겠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4메가 메인 메모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웃죠. 기가 단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쓰는 컴퓨터 메모리 다들 얼마나 있어요? 설마 4기가로 윈도우 10 쓰는 건 설마 아니겠죠? 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10 쓰려면 최소한 16기가, 전공자라면,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32기가짜리를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크롬에서 탭을 갖다가 한 100개만 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탭을 100개 정도 띄우고서는 한번 유튜브 돌려보면 어떤가? 그랬을 때 8기가일 때하고 16기가일 때하고 32기가일 때하고 다릅니다. 해봐요.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자라면 우리 컴공과 학생이면 16기가 정도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써야 되고, 조금 여유 있으면 32기가, 그리고 메인보드가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64기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 이런 거 써가지고 윈도우 안에서 뭐 다른 리눅스나 뭐 다른 OS를 갖다가 얼마든지 가상머신을 깔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대 컴퓨터 여러 대 컴퓨터인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얼마나 쓸 수 있으니까 메모리는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로 쓰는 장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램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요. 메모리 그럼 램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메모리 장치가 램만 있는 거 아닙니다. 램도 있고 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 USB도 전부 다 메모리 장치예요. 그것도요. USB 메모리도 다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냥 메모리 장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 중에서 램이라고 그러면은 정의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여러분들 흔히 램 그러면 이걸 램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램인 건 맞는데 램이 이거인 건 아닙니다. 이것만 램은 아니에요. 이것도 램 중에 하나예요. 램이란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면 전부 다 램입니다. 랜덤 액세스란 데이터 워드의 물리적인 위치, 즉 램 칩 내부에서 요 안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느 데이터든 간에 똑같이 접근 시간이 걸린다. 데이터가 0번지에 있건 중간번지에 있건 맨 끝번지에서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은 데이터 접근 시간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랜덤하게 액세스할 때 항상 똑같은 액세스 타임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램을 우리가 보통 반도체 램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 램은 2의 K승 워드를 가지고 있는 n비트의 메모리 얘기합니다. 즉 한 개의 워드에 들어있는 비트 수가 n개의 비트란 얘기죠. 이 n이 16이면 16비트 퍼 워드고 n이 64면은 64비트 퍼 워드, 즉 한 워드당 64비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워드가 2의 K승계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2의 K승계 워드를 갖다가 내가 메모리 번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K개의 주소 라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디코더 봤죠? 디코더 보게 되면은 2의 3승, 즉 8개의 위치를 갖다가
8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3비트의 입력으로 고를 수가 있었죠. 이 중에 하나만 1이 되게 고를 수가 있었죠. 이 메모리에서 어드레스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어떤 주소를 줬을 때 그 주소가 메모리의 저장 장소 중에서 한 군데를 갖다가 딱 지정을 하는 거죠. 위치를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드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드레스 기능을 하는 부분이 메모리에 들어있는데, 이게 K승계의 워드를 갖다 지정을 하려면은 결국 K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K비트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드레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러면 읽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쓰려고 그러면 쓰는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읽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주소가 주어졌다. 예를 들면 10번지, 번지가 10번지가 주어졌다. 그러면 10번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리드 신호가 1이면은 읽어서 n개의 비트 이루어진 데이터 아웃풋을 보냅니다. 즉 출력으로 n비트의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드레스가 10이고 write가 1이다. 즉 10번지에다가 뭘 써라 그러면은 n비트의 데이터 인풋에 있는 값을 갖다가 그 10번지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램은 K개 주소 라인으로 이 K승계의 워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읽거나 쓰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메모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ROM은 여기 써있는 대로 read only memory, 데이터를 읽기만 합니다. 뭔가 이제 롬에 데이터 저장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읽기만 하지 롬에다가 데이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read only이기 때문에. 역시 롬도 한 워드가 n개의 비트이고, 그리고 m개의 워드를 저장하는 그러한 롬일 경우에 우리는 n 곱하기 m 롬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롬에 저장된 그 워드를 접근할 때는 램과 똑같이 2의 K승계의 그 저장 단위, 워드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K개의 주소를 갖다가 입력해가지고 그 특정한 메모리에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예, 그런 기능은 이제 램하고 똑같아요. 단지 램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롬의 경우에는 오로지 읽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블록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은 롬은 주소를 주면 어드레스를 뭔가 주겠죠. 여기서 이제 2의 K승이니까 K개의 주소를 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인풋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워드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인풋이 주소고 아웃풋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램처럼 외부 데이터가 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것이 바로 read only memory, 롬이다 하는 거죠. 이 롬에는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롬 그러면 어쨌든 read only memory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롬의 종류별로 전혀 다른 형태나 그런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히 우리가 이제 롬이라고 얘기하는 마스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아예 0과 1의 데이터가 반도체의 PN형 반도체의 값으로 아예 구워져 나옵니다. 마치 이게 석판화, 리도그래피라고 그러죠. 석판화를 갖다가 찍는 것처럼 딱 반도체 위에 0101 데이터들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갖다가 생성을 할 때 그때 데이터를 넣는 것이지 나중에 데이터를 넣고 그러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롬, 마스크롬입니다. 반면에 P롬이라는 것도 있어요. P롬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블 롬, 즉 프로그램 가능한 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롬은 롬인데 한 번만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기적인 방식이 아닌 자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퓨즈를 갖다가 끊거나 이어 가지고 0과 1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퓨즈를 있거나 끊으면은 다음엔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만 프로그램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걸 P롬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필름 중에서는 한 번만 프로그램 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erasable, 즉 지울 수 있는 erasable 필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롭에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V, 즉 자외선을 쬐가지고 반도체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다 초기화시킵니다. 뭐 0이면 0, 아니면 1로 전부 다 초기화시키고 다시 퓨즈를 갖다가 끊거나 이어가지고 공과 1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즉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EEPRO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UV, 즉 자외선을 가지고 데이터를 지우고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전기 신호만 딱 주면은 바로 싹 지워지는 그런 롬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Electrical Erasable 필름 해가지고 더블 EEPROM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죠. 더블 EEPROM, EEPROM, EEPROM 또는 더블 EEPROM이라고 합니다. 원어민들은 EEPRO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항상 더블 EEPROM, 더블 EEPROM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전기적인 충격을 갖다가 반도체에 딱 주는 거예요. 충격을 딱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정 레벨의 전기가 들어갔을 때 그 0과 1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초기화돼 버립니다. 다 싹 그냥 0이나 1로 초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전기 신호를 주게 되면은 원하는 어드레스에 원하는 위치의 값을 갖다가 0이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이죠. 정리하면은 마스크롬은 처음부터 데이터가 찍혀 나오는 것이고 절대 데이터를 못 바꿉니다.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필름의 경우에는 처음에 생산할 때는, 반도체 생산할 때는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초기화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마스크롬하고 똑같습니다. 못 바꿔요. 지우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EEPROM이나 더블 EEPROM은 데이터를 갖다가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쓸 수도 있다. 뭐 EEPROM은 좀 느리고 EEPROM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EEPROM들이 지워지거나 쓰는 원리를 갖다가 좀 알아보면 이것도 재밌긴 한데, 우리가 뭐 전자공학과는 아니잖아요. 전기 전자공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글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공학과하고 이 전기 공학과나 전자공학과가 서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대학이나 유럽, 북유럽 대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컴퓨터 공학이 대부분 전기 전자공학하고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US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컴퓨터 공학과나 컴퓨터 과학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CS and EE 시스템입니다. 즉 컴퓨터 사이언스 and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즉 전기 전자공학과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한 개의 단위, 우리가 말하면 학부죠. 한 개 학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즉 교과목이나 교과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전기 전자공학과 학생들도 뭐 프로그래밍 다 배우고, 뭐 OS도 배우고, 컴퓨터 구조도 배우고, 뭐 AI도 배우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학생들도 물론 선택입니다만은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의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두 가지 분야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이 이 전기전자공학과 쪽하고 뭘 같이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글쎄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컴퓨터 공학과나 컴퓨터 공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컴퓨터 사이언스, 뭐 보통 뭐 수학이나 아니면 경영학, 즉 우리 컴퓨터 공학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쪽에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학을 잘 몰라요. 공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만 도는, 이론 쪽으로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과하고 좀 친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대학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개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가 있다, 아니면 컴퓨터 과학과가 있다 그러게 되면 거의 뭐 10개 중에 한 7, 8개 대학은 붙어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UC나 뭐 칼텍, 뭐 MIT 다 똑같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롬의 기능을 하는 램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롬은 기능적으로는 롬인데 실제로는 램인 거죠. 이것은 최근에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굳이 뭐 마스크롬이나 피롬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램으로 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 기초 시간에 배운 걸 떠올리면은 전원을 끊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롬의 특징이죠. 램이 만약에 전원을 끊었는데도 그대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는 뭐 플래시 램이라든가 아니면 NV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롬의 기능을 하는 램입니다. 옛날에는 이 메인보드에 이 바이오스를 갖다가 저장할 때 이 바이오스를 보통 이제 마스크롬이나 EPROM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바이오스조차도 플래시램으로 대체하고 있죠. 뭐 거의 100% 플래시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통 우리 USB라고 하는 USB 메모리 있죠. 아니면 SD카드 같은 거, T플래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래시램인데 뭐 전원 끊어도 내용이 안 지워지잖아요. 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롬의 기능을 하는 램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플래시램하고 비슷한데 NV램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Non-Volatile 램의 약자입니다. 비휘발성. 한마디로 램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배터리 백업 램이라고 하는 내장 배터리에 의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홀드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NV램이라고 그러고 기능적으로는 롬의 기능이죠.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램하고 다른 점은 쓸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특정한 특별한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라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롬의 기능을 하는 램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